여러분이 지금 손실을 본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쪽에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에요. 오늘 주제는 바로 펀드 매니저의 투자편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정보가 많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좋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좀 골라내는 네네네네. 거예요. 사실 리포트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는지. 요거는 좀 네. 일단 기본적으로 5장 이상. 5장 이상. 네, 리포트 5장 이상.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 7장 이상을 걸러내거든요. 왜냐하면 왜 7장이냐면 아, 양이 많은 걸 걸러낸다고요? 아니 양이 적은 건 안 본다고요. 아, 적은 걸 한번. 7장 이내는 거의 잘 안 봐요. 왜냐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커버 페이지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리포트의 요약본이 이제 들어가고 한 장. 한 장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이제 키 차트.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중요한 차트를 이제 넣죠. 2장. 2장. 이제 첫 번째 인트로 들어가죠. 네. 3장. 그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맨 마지막 3장은 뭐가 들어가냐면 재무제표, 5년치 재무제표가 쭈루룩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회사의 뭐 증권사의 컴플라이언스 노티스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또 커버 페이지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2장에서 3장,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장은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은 한 장인데 네. 5장에서 7장짜리가 리포트가 완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장짜리 리포트는 작가님이시니까 책 써보셨잖아요. 네네. 한 장짜리는 사실은 하고 싶은 메시지가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장이면. 그러니까 그 한두 장의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7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스팟 리포트라고 해서 짧은 리포트. 네,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뭐 최근에 업데이트, 시황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뉴스로 확인하면 되니까 안 보는 편이고. 안 봐도 되는 안 증권 봐는 애널리스트 편이고. 리포트. 근데 거죠? 보면 좋죠. 첫 번째는 그냥 간략하니까 시간 얼마 안 되니까 볼 수는 있어요. 관심 종목이나 보유하신 종목들은. 네. 근데 이제 굳이 시간 내에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목표 주가가 있는지 없는지. 아,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목표 주가 없으면 안 봐요. 네, 왜냐면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네.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주가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재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내재 가치라는 건 다 틀리죠. 왜냐하면 미래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래를 상대하는 그 과정에서의 자기가 세운 투자 논리,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 회사의 매출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럼 매출 성장에 대한 그 논리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할인율은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그 할인율은 내가 정의내린 이유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배당 성향과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 가정이잖아요. 네. 이 가정을 1%만 바꿔도 내재 가치가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1%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가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모델링이라는 거고, 그게 목표 주가로 다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목표 주가가 없다는 거는 일단 그냥 탐방 갔다 와서 쓰는 리포트, 네. 아니면 그냥 이슈성 리포트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안 하고 쓴 리포트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는 좀 쇼티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원래는 국내 커버리지, 국내 기업들만 보던 분들이 요즘에 해외 기업들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로드가 많아졌어요. 애널리스트에도 쇼티지가. 네, 쇼티지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한 명의 애널리스트 밑에 RA라고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보조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논문도 보고 좀 시간이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RA도 또 쇼티지여가지고 많은 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역량이 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옛날보다 좀 덜 인덱스한 리포트가 못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가 롱 리포트, 인덱스 리포트 쓰는 분들은 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혼을 남아가지고 쓴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의 뎁스가 깊을 거고 네. 틀리더라도, 그게 투자 논리가 틀리더라도 그걸 한번 읽어볼 필요성은 있는 거죠. 분량이 많고 목표 주가가 있는. 네, 무조건. 목표 주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또 뭐 더 있을까요? 사실 그 두 개만 이제 걸러 봐도 사실은 상당 부분 발라지죠. 왜냐면 하루에 나오는 리포트의 수가 뭐 100개 이내니까. 네. 근데 하루에 그 거의 대부분이 5장 이내 리포트들이 대부분이고 실적 업데이트되는 리포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발라내고 하루에 그러면은 인덱스 리포트가 하루에 뭐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이건 뭐 좋은 얘기니까 네.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 야, 진짜 잘 쓰신다. 네.
이건 좋은 얘기잖아요. 아, 좋은 얘기죠. 실명 얘기도 되잖아요. 아, 실명이요? 네. 실명은 사실은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은 잘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명을 다 많은 분들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거를 언급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각 증권사에서 아니면 각 섹터 내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게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언론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매니저들한테 이제 폴지를 나눠줘 가지고 거기서 누가 잘 주가를 잘 맞췄고 좋은 리포트를 썼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폴지의 숫자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네. 근데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 섹터에 한 산업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거의 많게는 15명, 적게는 5명 이상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많은 매니저들한테 그 찍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차별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포트를 많이 쓴 분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인덱스가 엄청 깊은 리포트가 쓴 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짧은 리포트더라도 꾸준히 많이 쓰신 분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한 줄이라도 요약이라도 결론을 내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앞서드려서 짧은 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니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리포트를 읽을 필요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매일 업데이트 해주시는 거에 대한 가치는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이제 보통은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1, 2, 3등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분들의 투자 논리, 뭐 주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투자 논리를 네. 배우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인정받은 분의 있는 거는 그 이유가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예. 네. 사실 이런 애널리스트 리포트 외에도 뭐 한 줄이라든가 유가, 금리 네. 등 주식 시장이 우리가 요즘 방송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듣는 분들이 계시죠, 라디오처럼. 그렇죠. 근데 매일 듣는데 매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예. 도대체 뭐가 빠졌길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지 음.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향을 보지 마라. 네, 시황을 사실은 보지 말라. 그러니까 매일 볼 필요는 없다.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업무가 있으시고 일이 있으신 네. 분들이잖아요. 시황을 매일 보지 말라는 이유는 시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더 잘 벌 수가 없어요. 네. 단편적인 예로 시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경제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걸 네. 가장 잘 아는 거는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 아니면 그거에 해당되는 교수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거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 영국의 케인즈 경제학자죠. 네.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의 이제 기금 운용장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네. 자기가 통화 정책까지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앞단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죠.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그게 이제 케인즈의 투자 흐름을 보면은 케인즈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황, 매크로 탑다운을 해가지고 매크로 전략을 해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결과적으로 가치 투자,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하는 비슷한 논리예요. 네.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거를 나중에 나이를 듣고 나서 깨우쳤다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시황을 들으면서 영국의 훌륭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스 케인스보다도 더 잘할 자신 있으면 네. 그거를 잘 듣고 그거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정도면 인정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케인스 형님도 안 됐는데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시황을 많이 보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변화를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뭐 좀 많이 본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봐도 네. 그렇게 탑다운을 업고 환율, 유가, 뭐 금리 이런 거는 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확인해도 네. 충분하다. 야, 그럼 김작가 TV에서 주항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좋죠. 네. 그래서 저도 저희도 이제 제 채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시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려요. 그래야지 사실 시황은 매일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일 바뀌는 거를 매일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너무 노이즈에 그 잘못된 시그널에 오판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좀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네. 맨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매에 조금 더 손이 갈 손에 확률이 갈 수 있죠. 높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움직임인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채널이 좀 어느 정도 구독자가 크다 보니까 거예요. 예, 예. 시향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게 왠지 제가 너무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어요. 드리는 건 예, 아닌가. 예. 왜냐하면 지금 저는 오히려 너무 시장은 노이즈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앞서 지금 되게 훌륭한 유튜버 분들도 많이 있고 채널도 있고 네. 우리 존니 대표님도 되게 많은 것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 같아요. 시황보다는 어떤 기업이 싸냐, 언제 그럼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기업이 싸고 좋은 주식인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는지는 오케이, 나 장기 투자할 자신 있어. 그래서 뭐 사면 되는데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뭐 사면 돼? 라고 항상 물어보는데 그건 안 알려줘. 안 알려주고 지금 시황은 어떻고요? 뭐 환율 얘기하니까 구독자분들은 맨날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보긴 하는데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생길 거고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두 번째 흐름, 그 앞단에서 만들어주신 좋은 파도를 타서 지금 좋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럼 주변에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로 좀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성급함? 성급함. 네, 성급함. 이거는 정말 그 나이와 상관없는 성급함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되게 장기로 봐요. 제 인생도 장기로 보고 네. 모든 걸 되게 장기로 보거든요. 장기. 네, 되게 엄청 장기로 봐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물론 하루하루 보면 되게 타이트하죠. 왜냐면 예전에 제가 그 죽을 뻔한 경험이 2번 있어가지고. 어떤 거요? 네. 전신 마취도 2번 하고 왜? 가장 최근에는 사고가 네. 났었나요? 한 번은 이제 그 기흉이 급성으로 와가지고 그 폐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심장마비 조금 이렇게 와가지고 급격하게 한번 그 전신 마취 수술을 한번 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 할 때 심장 쪽이 부정맥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 3개월 전에도 한번 앰뷸런스 타고 갔죠. 그래서 한 개월 전에요? 예, 그때는 나온 다음에 다운담인데. 근데 일하니를 너무 하느라고 그래서 그때는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는 되게 일단 보람차게 살지만 모든 계획은 되게 장기적으로 세워요. 왜냐면은 방향성만 맞다라고 하면은 속도는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최근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조급함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 수명은 엄청 길어졌는데 네.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들은 아마 100살 이상 충분히 살 것 같은데 그러면 20대부터 투자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복리의 마법이 보통 한 25년도부터 기하급수로 올라가니까 네네. 그 친구들이 50 되기 전에 엄청 부자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30대 전에 은퇴하려고 성급하게 맞아. 하는 게 많거든요. 요즘에 진짜 되게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어족에 대한 그 이해는 되지만 네.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사실 은퇴하면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그 회사 나와가지고 한번 좀 한 달간 이렇게 해보면 늦잠 자고 먹을 거 먹고 뭐 술 늦게까지 먹어보고 사실 이렇게 또 낮에 산책도 가보면 그게 한 2, 3주 지나면 사실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지 맞아. 뭔가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패하지 않나? 그래서 좀 그 슬로우 다운 했으면 좋겠어요. 슬로우 다운. 예,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초반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어쨌든 거의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면 그때 인기 있는 종목들을 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투자 금액도 소액일 테니 예,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공부하는 데 집중하시고 네. 장이 안 좋고 여러분이 지금 손실을 본다고 해서 주식 시장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뭐 지금 주식 증권맨도 아니고 자산운용사 매니저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에요. 네, 한국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어졌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개인이 채권을 운영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거는 채권은 정말 100억 이상 되는 분들도 채권에서는 작은 손이기 때문에 되게 그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아니면 이런 쪽일 텐데 주식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실물이 있고 내 기업이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힘들더라도 올해가 작년보다 주식시장이 힘들더라도 안 떠나셨으면 좋겠고 그 힘든 과정을 저희 김작가 TV나 아니면 저희 같은 이런 열심히 노력하는 컨텐츠를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그 공부하고 관심 있는 만큼 수익률은 따라올 거예요. 예, 충분히.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매니저님의 채널은 변두 매니저. 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네, 되고요.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기업 분석. 클릭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들어갈 수 네.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식 투자 돈 버는 분들은요?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돈 버는 분들. 네. 의외로 그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부동산도 잘하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모든 재테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은 게 일단은 그냥 쌀 때 사요. 그냥 뭐든지 쌀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그분들한테 이 종목이 되게 좋고요. 미래적 가치가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차트 보고 좀 올랐네? 뭐 나 나중에 사지 뭐. 이거 근데 어쨌든 뭐 변 매니저가 말하는 거는 뭐 긴 변화라는 거지? 그럼 난 나중에 살게. 그러니까 그분 되게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설명해드렸는데 좋은데 좀 차트가 올라섰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반대로 정말 쌌을 때 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누적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느리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복리 수익률이라는 게 누적되고 해서 그게 20년 뒤부터 복리의 마법이 쫙 나오는 것처럼 그거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쌀 때 사고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이래요. 부동산은 어디가 싼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진짜 지금 거기 너무 안 좋은 지역 아니에요?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싼 거죠. 이 싼 데는 그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뭐 몇 개월 요즘에는 그게 몇 개월 전이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거기가 이제 다시 또 갭 메꾸기 하면서 또 확 올라오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주식도 잘 하시는데 부동산도 되게 잘 하시구나. 예. 그리고 되게 검소하시고 꼼꼼하시고 예. 되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걸 짧게 하면 겸손해요. 겸손.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벌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아유 운이 좋았지. 사업이 잘 되잖아요. 뭐 사업이 내가 했어. 운이 좋았지. 잘 태어났지. 뭐. 내가 좋은 시기에 사업을 해서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잘했어. 다 나 때문에 내가 성공했지. 뭐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뭐 누가 추천해가지고 추천은 잘했어도 결국 엔터 버튼 누른 건 나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겸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주변에 그래서 더 좋은 분들이 모여지고 그게 또 선순환의 시너지를 날리지 않을까. 저도 제 주변에 뭐 슈퍼겜이나 자선운용사 대표분들 만나 뵈면 네. 대부분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사실 부동산을 잘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왜 부동산에 그쵸, 투자해? 그쵸. 그 네. 묶여 있고 그쵸. 주식을 훨씬 수익이 잘 그쵸, 내릴 수 그쵸. 있으니까. 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돈이 뭐 100억 단 넘어가면 그쵸. 부동산을 한두 개 정도는 할 이제 수밖에 사시잖아요. 없죠. 네, 네. 이제 자기 뭐 해지 차원도 있고 그쵸. 어쨌든 집은 있어야 된다. 네. 내 집 마련.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사는 시점을 제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저점일 때 저점에. 막 네. 미분양 나오고 맞아요. 층수 막 올라갈 수 있을 때 맞아요. 사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부동산 저도 2016년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절대 집 안 사야지.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영국에서 나왔는데 한국에 아파트 너무 비싼 거예요. 닭장 같은 집이. 미쳤어? 왜 이렇게 비싸?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안 샀어요. 그래서 제 논리는 한국의 유일한 전세 제도가 너무 전세 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다니. 없죠. 이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난 이걸 편승하겠다. 이거 이용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2015년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때 부동산 규제 정책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느끼면서 아니구나. 좀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가지고 그때 매 주말마다 애를 데리고 주말마다 이제 도시를 검색을 이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동부 이촌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왜 여기 비싸고 압구정 왜 비싸고 서초 왜 비싸고 잠원 왜 비싸고 분당 왜 비싸고 일산 왜 비싸고 일산에서 왜 구도시가 신도시 왜 막 매 주말마다 이제 와이프랑 아들을 데리고서는 부동산에 두세 시간씩 가가지고 좀 우리 저희 그 처음 알았는데 왔는데 여기는 왜 비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내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애가 그때가 2살인가 3살이었으니까 애까지 데리고 왔는데 신혼부부가 하루 기특하다고 뭐 똑똑하다고 해서 막 진짜 두세 시간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매주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네. 지난주에 왜 계속 올라가지? 공부할 때. 그래서 그때 와이프가 우리 공부 그만하고 여기 일단 사자라고 했는데 와이프한테 엄청 뭐라 그러면서 어디 여기 전 재산 플러스 레버러지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휘청하면 망한다. 네. 공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무책임하다. 네. 뭐라 그러면서 매주 1년간 그렇게 하면서 훨씬 높은 가격에 결국에는 이제 와이프 말 듣고선 샀죠. 네. 그래서 여기의 레슨은 네. 부동산은 이제 와이프의 말을 남성분들 똑똑한 척 하면 안 돼. 똑똑한 척 하다가 1년간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부동산은 여자. 아니 아까 하신 말씀은 주식 투자 잘하시면 부동산 투자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려는 성격. 그러니까 2016년도 아.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저점에 산 거죠. 네. 좋은 가격에 샀는데 더 저점이었죠. 네. 근데 저는 와이프는 이제 좀 더 그걸 사길 바랬었지만 저는 이제 공부가 좀 더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죄송해요. 와이프 말이 잘 듣자. 자, 그럼 주식 투자 돌아와서 네. 주식 투자 네. 정답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있죠. 네. 있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결론이 있다라고 결론을 네. 2016년, 2015년에 결론을 냈어요. 네. 주식 시장에서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뭔가 something else가 있을 거야 하고서 그거를 그동안 내가 찾아 헤맸구나라는 네. 게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주식에서 성공하시려면은 좋은 기업을 네. 싸게 사면 좋고 아니면 적당한 가격에 사서 네. 오랫동안 보유하면 된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네. 뭔가 등에 막 소름이 돋고 이러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런 뻔한 말을 하는 이런 거 효과 좀 넣어주세요. 너무 뻔한 말이니까. 근데 너무 뻔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고 실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대리 때도 그랬고 그 대리 때부터 과장 때는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이런 거를 알죠. 왜냐면 고전 그 원서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말들을 1970년도서부터 계속 꾸준히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너무 뻔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something else가 있을 거야. 정말 성배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성배를 찾아서 기나긴 여정을 떠나요. 네. 해외에서 유료 그 플랫폼도 사보고요. 네. 유료 그 모델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보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제 강의도 막 따라가보고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니까 돌아오는 게 이건 거예요. 다 해보니까 이거만 하면은 이거와 이 시간이 이제 합쳐지면은 되는구나라는 거를 2015년에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2015년도서부터는 모든 저의 그 행동과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거의 정답을 실천하자. 네. 실천만 하면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성과가 되게 미미하게 네.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가 또 당장도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미미했는데 그것이 벌써 지금 뭐 5년, 7년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가 누적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스노우볼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5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떠나죠. 옆에서 막 100% 났다라고 하고 뭐 그 증권사 그 수익률 대회에서 나온 사람들 강의도 가보고 네. 그게 강의 시청하면 150만 원이래요. 비싸다. 네, 그런 분들 뭐 하면 막 150만. 여러분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분들 다 하실 건데 해보세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제 돈을 내고 내 돈으로 내고서는 해보니 이미 답은 미국에서 1970년도에 이미 났고 사실 더 오래 가면 1940년도에 책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천을 안 했을 뿐이다. 40년대면 벤자민 그레임인가요? 그 전이죠. 이게 존 버 윌리엄스라고 네. 이제 내재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걸 정의 내린 사람이 있거든요. 인트린식 밸류를. 그 사람이 이제 내재 가치라는 거는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이는 현금을 합해서 현가화한 게 내재 가치다라는 걸 이제 40년도에 이미 이름도 하필 존 버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름이 존 버, B-U-R, 윌리엄스예요. 그래서 그 이제 미들네임이죠. 그래서 하필 그 사람이 이 40년도에 낸 거를 나는 지금 70년이 지나도 지나서 안 거죠. 근데 그거를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그거를 일찍 알아서 50년 넘게 60년 동안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좀 젊은 분들이도 그렇고 지금도 주린이 분들도 이거를 딴 길로 돌아가 봐야 결국 여기로 와요. 제가 몇 년 돌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깨우치고선 실천하면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성만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을 통해서 부를 이룰 수 있고 그 부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주식을 싼 가격, 좋은 가격에 사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네. 싼 가격에 아닐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가격에 사도. 여기서 장기라는 거는 복리를 누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좋은 주식과 그 저렴한 가격에 샀는 게 좋은 가격에 샀는 게 단기적으로는 안 오를 수도 안 올 수 있기 있죠. 때문에 그쵸. 장기적인 말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좀 이따가 효과를 넣어주세요. 너무 뻔한 말을 계속 하니까 이거는 조회수도 안 나올 것 같고 쟤또뭔 시험 괜찮아요. 제가 이거 썸네일로 어그로 끌게요. 그럴까요? 썸네일로 주식 투자 정답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을 드실 수도 있고. 뻔한 말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김작가 TV 처음 네. 나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그 네. 작가님이 너무 좋은 그 리드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또 불러주시면은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네. 오늘은 그것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성급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주린이라는 그 새로운 단어가 생겼고 그렇죠. 뭐 여러 단어들이 생겼을 만큼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이 주식시장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에 코스피가 1,500에서 3,000이라는 거의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단기간에 빨리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게 지금 3,000에서 6,000으로 또 갈 거냐라는 많은 분들이 기대, 아니면 3,000에서 4,000, 뭐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되게 일회성적인 거고 특별한 해였지 지금부터 재미없는 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재미없는 장에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난다라고 해서 포기해서 나가시지 말고 네. 너무 성급해 하시지 말고 방향성만 잘 잡고 속도만 안 나더라도 네. 천천히 가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모두가 이제 성급함을 가지고 들어온 주식시장에 좀 성급하지 않는다면 좀 네.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변두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